오늘도 초등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당신. 그런데 만약 학습 방향이 잘못됐다면? 잠깐! 쿠키넷이 도와드릴게요. 초등임용고시라는 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키넷은 실전고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대 출제 근거별 학습 타겟을 명확히 도출해냅니다. 그럼 how?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3개월 전 아침 일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학습한 내용은 한 달이 지나면 단 19%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이나 3개월 후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만약 3개월 단위로 기본 이론, 강론, 기출을 각각 공부한다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쿠키넷은 학습 내용의 장기기억 파지를 위해 교과별 기본 이론, 강론 완성, 기출 분석을 연속으로 편성하여 연계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한 복습으로 실전고사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과학입니다. 이러한 업계 유일의 강의 시스템을 ABC 통합강의라고 합니다. ABC 통합강의에서는 각 교과별로 BCA 순서로 연속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교과씩 ABC 통합 강의를 완성하고 이어서 쿠키넷만의 특장점, 한 큐 테스트 문제풀이,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다는 것, BC 강의의 모든 차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는 복습 퀴즈와 교과별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합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쿠키넷 모의고사는 적중률 높기로 유명하죠. 특히 2023학년도에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 예상 점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11월 실전 시험에서 도득점을 하는 것. 이러한 1년간의 초등임용고시의 여정을 쿠키넷에서는 12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권의 쿠키 다이어리에 담겨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자, 이제 곧 초등임용고시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의 한 큐 패스 강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초등임용고시의 긴 여정을 함께할 쿠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친 파도로 만나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초등임용고시는 정말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자,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OT 강의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초등임용고시가 왜 거친 파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거칠고 한없이 넓고 큰 바다를 비유하자면 쿠키넷이라는 배를 타고 어떻게 1년간 항해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초등임용고시가 왜 거친 파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교과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교과 수가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학습 내용 중에서 실전 문제는 극히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어떤 해에는 우리 일반 수험생들이 학습 내용으로서 전혀 접하지 못했던 아주 엉뚱한 곳에서 실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막 뒤통수를 맞는 셈이죠. 자, 그리고 초등임용고시가 왜 거친 파도인가? 두 번째 이유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2년인데요. 2022년 하반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2022년 11월 달에 시행하죠. 자, 그 시험을 학년도로 표현해보면 2023학년도
초등임용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합격해서 여러분이 바로 발령을 받으시면 실제로 그 학교에 가셔서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2022년 11월 달에 실시하는 그 2023학년도 초등임용고시가 2015 개정만 공부해도 되는 마지막 해이고요. 2022년 하반기에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 해인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부터는 2015 개정과 2022 개정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뼈를 깎는 각오로 이번 시험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임용고시가 왜 거친 파도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안타깝게도 앞으로 지역별 TO가 현저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요. 시도교육청에서 최근에도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를 확대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시도교육청별로 과원 교원 수에 대한 통계를 잡습니다. 자, 과원 교원 수. 다시 말하면 과원,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 수가 얼마인지 통계를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1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1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학급수와 그리고 감축 학급수와 감축 교원 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과원 교원 수를 통계를 잡는데요. 만약에 과원 교원 수가 마이너스 4,000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4,000명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에 4,000명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니까 2023학년도에는 4,000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4,000명은 제가 그냥 예로 든 것이고요. 어떤 통계에 보면 이 과원 교원 수가 마이너스에서 점차 줄다가 나중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교원이 넘쳐난다라는 뜻이죠. 어떤 통계에서는 2025년에 과원 교원 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된다. 말 그대로 정원을 초과하는 교사가 발생하고 신규 채용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또는 없어진다라는 뜻인 거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학급당 그 학생 수를 더 줄여 나간다거나 아니면 휴직 제도나 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뭐 시간 선택제 등의 이러한 어떤 교육 정책적인 측면이 더 활성화되고 보완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해마다 취학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때는 서울 지역에 한 해에 1,0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2022학년도에는 서울에서 약 200명 정도만 신규 모집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초등임용고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자, 그렇게 많은 양을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딱딱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다가오는데 지역별 TO 상황을 예상해보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초등임용고시라는 시험의 그 성격을 보면 이렇게 비유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초등임용고시는 파도가 거세게 치는 망망대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초등임용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쿠키넷과 함께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쿠키 다이어리를 앞에서부터 쭉 넘겨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요.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시를 통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집한 인원은 대략 3,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약 7,500명 정도 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약 3,400명은 최종 합격해서 신규 교사 연수를 받고 각 교육청별로 발령받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약 4,100명 정도는 안타깝게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하죠. 자, 아마도 이
다이어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 응시 예정인 지역의 정보를 뚫어져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는 지역별 선발 인원과 그리고 경쟁률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역별 1차 시험 합격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시험은 지역별 모집 인원의 1.5배수만큼 1차로 뽑고요. 그 1.5배수에 해당하는 커트라인이 표에 나와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합격선이 급격히 낮아진 곳도 있고 반대로 합격선이 급격하게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예를 볼까요? 2022학년도 서울 시교육청 1차 시험 합격선을 보시면 99.3점입니다. 엄청 높죠. 자, 밑에 보시면 나의 목표 점수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또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점수를 총 합산해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밑에 나의 목표 점수에 가상의 점수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교직 논술 20점 만점인데 18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2교시, 3교시의 교육과정 A, B를 합산하면 80점이 만점인데 그 80점 중에서 60점 득점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점 나쁘지 않은 점수이고요. 그리고 내신은 20점 만점 중에서 약 19점 정도라고 치고 옆에 지역 가산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역 가산점이 없으면 3점이고요. 그리고 지역 가산점이 있으면 6점입니다. 자, 합산을 해볼게요. 지가점이 없으면 총합이 100점입니다. 와, 서울시 교육청 커트라인에 거의 근접한 수준, 거의 커트라인이죠. 자, 그리고 지가점이 있으면 총합이 103점이 되는 건데요. 참고로 2차로 올라가면 1차 시험 항목들 중에서 내신과 지역 가산점은 빠지게 되고요. 논술 플러스 교육과정 A, B 점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응시할까 고민도 하시고 목표하고 있는 지역이 이미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를 하셔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1차 합격선을 참고하셔서 올해 여러분이 득점하실 수 있는 목표 점수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을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등임용고시 공고인데요. 보시는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참고해서 조금 일반화시켜서 내용 구성을 한 거고요. 이 중에서 1차 시험은 11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1월 두 번째 토요일에 실시되는 편이고요. 때로는 첫 번째 토요일에 시행되기도 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9월 달에 시도교육청별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이고요. 올해는 얼마 전인 12월 15일 날 있었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립사립, 공사립 동시 지원제가 있어서 공립과 사립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 중에서는 웬만하면 그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교원 선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접수 기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둘째 주이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원서 접수는 그 지역별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여러분이 접속하시면 그 메뉴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증빙 서류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1차 합격 통보를 딱 받으시고 그때 안내되는 그 기간과 그 장소에 이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을 보시면요. 시험 과목은 교직 논술 교육과정이고요.
자, 점수를 보면 각각 20점과 80점이라서 합이 100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쿠키넷에서는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80점 만점 중에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문항수를 보면 총 22문항. 이 22문항은 교과별 큰 문제, 대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위 문항으로 쪼개어 보면 대략 한 80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문항 하나당 1점씩 배당을 해서 합산을 쭉 하면 80점 만점이 나오도록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자, 평가 입장에서 보면 80점의 평가 요소로 쪼개어져서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형식을 확인해 보면 기입형, 서술형이고요. 출제 범위를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출제 범위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3학년도에는 파란색 글씨로 나타낸 것처럼 교육부 고시제 2020-246호가 출제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6호와 그 전년도 출제 범위와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요. 분량으로 보자면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은 그냥 몇 개 항목 정도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보면 원격 수업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지만 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시험 문제는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출제하거나 채점하지는 않고요. 모두 동일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공통으로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초등임용고시에서 이 1차 시험의 비중이 아주 크고요. 이 1차 시험의 성적이 합격 불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이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교시, 3교시에 치러지는 교육과정 A, B라는 전공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쿠키넷에 들어오셨고 이 OT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초등임용고시를 간단하게 나타내보자면 그냥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하지만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출제 범위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4대 출제 범위라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 4대 출제 범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교육과정.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셨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 두 가지이고요. 자, 이 중에서 교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교과들이 있죠. 친숙한 교과, 어떤 교과들이 있죠? 바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또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과명을 의도적으로 두 줄로 구분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어떤 차이가 있죠?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줄은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검정교과서라는 거죠. 자, 이 국정검정에 대한 어떤 사전적 의미는 따로 있겠지만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교과서는 한 종류이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검정교과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출판사별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유리할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국정검정 중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이 편하겠죠. 한 종류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교사용 지도서를 여러 종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검정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검정교과의 교사용 지도서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지도서 총론 내용이나 아니면 지도서 강론 내용이 출판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검정이 어려운 거죠. 종류도 많고 사지도 못해요. 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이 값비싼 검정 지도서를 개인적으로 모두 구입해서 비교 분석해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검정 교과에 대해서 우리 한큐 패스 강의에서는 검정 지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교재가 있죠. 그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소개해 드릴 내용이요. 이 중에서 수학, 사회, 과학 교과가 2023학년도 3, 4학년군부터 순차적으로 검정 교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고시에서는 수학, 사회, 과학 교과가 검정 교과로 전환되는 거고요. 자, 그 1년 뒤인 내년에는 5, 6학년군이 검정으로 전환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민이 들어요. 3, 4학년군의 모든 출판사의 검정 지도서를 다 봐야 하나? 그렇게 검정 지도서를 실컷 공부했는데 기존의 국정 지도서에서 실전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의 어떤 실타래, 복잡한 것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검정 교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2022년에 실제로 학생들이 3, 4학년군부터 검정으로 바뀝니다. 자, 그때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이 검정 교과서는요, 아주 한시적인 성격입니다. 나중에 2022 개정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딱 3년씩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한시적인 성격의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서를 출판해야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지필진을 잘 구성하고 자금도 투자해서 화력을 집중해서 편찬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정책이니까 검정 교과로 전환하기로 했고, 뭐 출판사에서는 따라야 하겠죠. 그래서 3년짜리 검정 교과서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제작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올해 내년에 학교에서 자신의 출판사가 뭐 선택이 되어야 하니까 검정 교과서를 각 출원사마다 제작을 했습니다. 쿠키랩에서 이 전체 출판사의 검정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국정 지도서가 있죠. 3, 4학년군. 이 단원 구성이나 차시 구성이나 아니면 지도 내용까지, 하물며 거의 사파 그림까지 이 검정 교과서와 또는 지도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질적 측면의 완성도를 보면 국정이 훨씬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만들었고 시범 운영을 했고 또 수정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자, 만약에 3, 4학년군 검정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가 국정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 학년군별로 쭉 지도해야 되는데 교과별로 만약에 3, 4학년군만 다르다면 이 쭉 지도의 위계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학습 결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판사에서는 기존 국정 지도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정 교과서 또는 검정 교사용 지도서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4학년군 검정 지도서를 내가 실컷 공부했는데 3, 4학년군 검정 지도서만 공부하고 국정은 공부 안 했는데 기존 그 3, 4학년군 국정에서 실전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쿠키넷에서는 이러한 걱정들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쭉 위계가 맞도록 잘 연계가 되도록 이 모든 학습 내용을 국정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 4학년군의 검정 내용 중에서 2023학년도 초등임용고시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추가 참고 자료 또는 추가적인 보충 강의로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교과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 2학년군에 해당하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까지 더하면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13개의 교과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현장에서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주로 뭘 하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시간. 네. 예를 들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학급 회의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학급 부서별로 교실을 이동하거나 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커업스카우트나 아람단 활동과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도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시처럼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모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하고요. 초등임용고시에서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창체와 총론,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총론과 창체를 묶어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과목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목 수를 세어보면 총론 창체 한 과목, 그리고 교과 13과목 더해서 모두 14과목이죠. 이 14과목을 초등임용고시에서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라는 이름으로 1차 시험에서 2교시, 3교시로 각각 나누어서 전공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바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험 범위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우리 한큐 강의에서는 어떻게 약속해서 부를 거냐고 하면 그냥 CU,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의 약자 CU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는 CU, 그리고 읽을 때는 교육과정 원문 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차를 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교과 교육과정과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창의적 체험 활동,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초등임용고시에서는 교육과정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편성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3개의 교과 교육과정을 더해서 모두 14과목이 되는 겁니다. 14과목을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로 나누어서 시험을 본다라고 소개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기본이론 교재, 그러니까 총론창체 통합교과 영어도덕 통합교재로 출간을 했어요. 자, 줄여서 저는 총통영도 교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총통영도 교재 총론창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 교육과정은 사실 그 교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대체로는 교과 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4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공통이에요. 자, 챕터 제목을 보시면 1번 성격이고요. 그리고 2번이 목표, 3번이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고 마지막 4번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먼저 1번 성격인데요. 이 성격 챕터에서는 말 그대로 해당 교과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성격이 무엇이냐?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교과 역량 제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초등임용고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 역량이 지금까지 실전 문제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던 교과를 소개해 드리자면 수학, 도덕, 실과, 그리고 통합교과에서 교과 역량과 관련된 직접적인 실전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총론창체에서는 핵심 역량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교과마다 교과 역량이라는 것을 설정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과 역량이 직접적으로 실전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 미술, 체육과에서 교과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교과 역량에 대한 대략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챕터가 바로 1번 성격 챕터이고요. 자, 그리고 이 교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 내용이 이 밑으로 나와 있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교과 역량으로서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챕터는 목표인데요. 이 목표는 각 교과마다 교과 총괄 목표와 각 영역별 하위 목표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이 목표를 다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과 교육 과정을 살펴보실 때 이 목표 챕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암기할 만한 성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실전 문제에서 교과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교과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챕터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인데요. 자, 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교과 교육 과정의 4가지 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내용 체계인데요. 자, 이 내용 체계는 각 교과마다 통일된 양식으로 제시됩니다. 표로 제시되는데요. 자, 그 표에 각 교과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그리고 교과 기능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각 교과의 영역명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는 5개 영역이 있습니다. 뭐죠? 5개. 국어과. 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5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과도 5개이죠.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5개입니다. 자, 물론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에서 영역명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과 교육 과정의 어떤 성취 기준이나 아니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 중요한 내용들이 영역별로 제시되고 하물며 강론 파트를 공부할 때도 영역별로 그 위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과 영역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요소는 우리가 해당 교과의 내용 요소를 쭉 살펴보면 각 교과에서 다루는 아주 구체적인 지도 장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지도 내용과 그리고 그 지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요소를 직접적으로 쓰시오라고 하는 초등임용고시 출제 유형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취 기준인데요. 이 성취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성취 기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 성취 기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특정 교과 수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 성취해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2학년도 수학과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다루어졌던 성취 기준입니다. 바로 육수 01-16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고 어림의 빈칸을 딱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5, 6학년군 수와 연산 영역의 성취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해당 단원이나 아니면 해당 차시 수업을 한 뒤에 이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고 성취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해당 교과 수업을 한 뒤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은 교과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를 구성하는 모든 강론 단원이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설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취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은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 코드가 여기 예시를 확인해 보면 6수 01-16번이죠. 자, 이러한 코드 형식인데 이 코드를 보면 우리가 이 성취 기준에 해당 학년군과 교과와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6이라는 숫자는 학년군 중에서 높은 학년을 의미해요. 따라서 5, 6학년 군이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3, 4학년 군이라면 그때는 높은 학년인 4라는 숫자를 표기하겠죠. 자, 그리고 1, 2학년 군은 2라는 숫자를 쓰겠죠. 따라서 성취 기준 코드 맨 앞자리에는 135번은 올 수가 없고요. 2, 4, 6 이렇게 짝수 숫자만 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수라는 글자는 수학과라는 교과명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01은 수학과의 첫 번째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수학과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5개 영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영역인 수와 연산 영역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16번은 5, 6학년군의 수와 연산 영역의 16번째 성취 기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코드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학과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의 성취 기준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코드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성취 기준이 초등임용고시를 떠나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초등임용고시에서도 이 성취 기준이 직접적으로 실전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특정 교과의 성취 기준을 통문장으로 쓰시오라는 문제도 종종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문제죠. 하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트렌드를 보면 이 성취 기준을 통문장으로 쓰시오라는 문제보다는 그 성취 기준의 특정 키워드를 쓰시오 또는 그 키워드를 포함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서 답안을 쓰시오. 이러한 추세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취 기준 하위에 보면 다 챕터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 챕터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취 기준에 딸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울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의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큐 강의에서 표현할 때에는요, 성취 기준 하위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줄여서 교학방류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라항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너무 기니까 줄여서 평방류로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 기준 하위에 있는 교학방류, 평방류는 성취 기준 하위에 있는 구체적인 성격이고요. 자,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4번 챕터입니다. 4번 챕터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죠. 자, 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성취 기준 밑에 딸려 있는 구체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교과 전체를 아우르는 대략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줄여서 교학평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지하는 공식적인 초등임용고시의 1차 시험 범위, 전공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약 500페이지 분량의 문서이고요. 자, 이 내용이 각 교과별 ABC 통합교재의 기본이론 파트에서 2015 개정 땡땡 교육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챕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만 공부하면 되는가? 아니죠. 자, 실제 초등임용고시 시험에서는 이 교육과정 원문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짜잔! 교사용 지도서, 검정 교사용 지도서 전시본이고요. 그리고 짜잔! 국정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이 교사용 지도서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공지되는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교사용 지도서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교사용 지도서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자, 이 교사용 지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지도서 총론이라고 해서 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이고 그리고 총론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사실 교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도서 종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지도의 기초, 아니면 땡땡 교육의 이해, 이런 식으로 교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표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서 총론, 또는 줄여서 지총,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사용 지도서를 구성하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도 분량도 많습니다. 바로 지도서 강론입니다. 지도서 강론. 여러분이 교생 실습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강론을 주로 보죠. 각 단원별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교과 단원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도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지도서 강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지 제가 통계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초등임용고시 모든 하위 문항의 출제 근거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가 짜잔! 이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지도서 강론은 회색으로 표시한 영역인데요. 지도서 강론의 출제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은 80점이 만점이죠. 그 80점 배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A, B에서 지도서 강론의 출제 비율이 무려 37%나 됩니다. 점수로 따져보면 80점 만점 중에서 대략 30점 정도가 이 지도서 강론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인 2022학년도 통계를 봐도요, 지도서 강론이 차지하는 출제 비율이 45%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출제 비율이 높은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초등임용고시의 실제적인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 원문은 기본입니다. 베이스입니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베이스이고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과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의 강론이 추가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의 부록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록은 출제 비율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색깔 표시를 따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대 출제 범위 중에서 3가지를 알아봤어요. 자,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자, 하나가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 교육론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4번째는 교과 교육론인데요. 자, 이 교과 교육론은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 강의 교재로 쓰이는 교과별 개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임용고시 교과 중에서는요, 특히 영어과가 교과 교육론 내용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교과입니다. 자, 통계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초등임용고시 영어과 기출문제에서 영어 교육론, 줄여서 영교론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교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입니다. 엄청 높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면 더 높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무려 86%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영어과는 특히 교육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과 외에도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법론, 또는 수학과는 초등 수학 교육의 이해, 체육과는 초등 체육 교육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대학교 때 보셨을 만한 개론서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가 바로 초등임용고시의 실제적인 4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줄여서 CU, 교육과정 원문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과 강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교과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원문에서 출발해서 4대 출제 범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다이어리로 돌아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임용고시 출제 범위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4대 출제 범위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대학 내신 성적 환산 방법과 그리고 지역 가산점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시험 관련 안내에 대한 기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9월 달에 공지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차 시험 날짜를 예상해 보면 11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11월 5일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면 11월 12일, 5일 또는 12일 이 둘 중에 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오늘이 12월 24일이죠.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2023학년도 쿠키넷의 한큐 패스 강의를 시작했고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뒤에 7월 달까지 ABC 통합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그 ABC 통합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 순서를 확인해 보면 그 다음은 총론 창책이고요. 그 다음이 수학, 실과, 사회, 통합 교과, 도덕, 과학, 음악, 국어, 체육, 미술, 영어과까지. 자, 이렇게 7월 달에 모든 교과에 대한 내용 학습을 ABC 통합 강의 방식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전 교과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3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최종 갈무리 강의를 하면서 그 갈무리 강의가 2023학년도 종강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정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두 페이지 중에서 왼쪽 페이지에는 한큐패스 연간 계획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023학년도 쿠키넷 수강 관리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을 보시면 12월부터 7월 달까지 전 교과에 대해서 ABC 통합 강의로 진행을 하죠. 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쿠키넷에서는 한 교과 안에서 기본 이론 공부한 뒤에 강론 완성 바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세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과 기본 이론 공부를 한 뒤에 다른 교과 기본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기본 이론과 연계된 강론 강의로 이어지고 연계된 기출 분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 이론과 실제적인 강론 내용을 바로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전 문제가 중요하죠. 기본 이론, 강론 다음에 바로 실전 문제. 그러니까 기출 분석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수학과 기본 이론, 강론 내용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지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꺼내서 작성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지,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도 길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출 분석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 임용고시의 빈출 내용과 그리고 전형적인 출제 유형까지 도출하면서 여러분이 딱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 수학과는 이거 공부하면 되는구나.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네. 이거는 이해해서 풀어내야 하는 성격이네. 자, 이와 같이 각 교과별로 확실하게 하나씩 마무리를 하면서 7월 달에 ABC 통합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BC 통합 강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문제풀이 교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 교재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두 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구분은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 기준으로 2교시, 3교시에 시행되는 그 교육과정 A, B의 구성 교과로 문제풀이 A, 문제풀이 B 두 권으로 구성을 했고요. 교과별 문제를 보시면 모든 교과에는 복수 퀴즈가 있고 실전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확인해 보면요. 수학과에는 기본 이론 복수 퀴즈와 강론 완성 복수 퀴즈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복수 퀴즈는 여러분이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강론 완성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수강하실 때마다 공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ABC 통합 강의 시즌 때 예를 들어서 수학과 기본 이론 2차시 공부를 마치셨다면 그 2차시 강의 내용인 베르트하이머에 대한 선택형 단답형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렵잖아요. 좀 막연하실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머릿속에 잠깐 머물러 있는 단기 기억이 있다면 그 단기 기억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장기 기억으로 파지할 수 있고, 또는 수강하신 내용을 조금 더 머릿속에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론 강의를 수강하신 뒤에는 이와 같이 강론 복수 퀴즈를 바로바로 풀어보시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수 퀴즈는 여러분이 각 교과별 BC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그때그때 풀어보셔야 하고요. 실전 테스트는 형성평가 문제는 아닙니다. 총괄평가 성격이죠. 따라서 실제 초등임용고시의 그 문제의 출제 형식을 그대로 갖춘 실전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전 예상 문제는 문제풀이 강의, 그러니까 7월에 ABC 강의를 종강한 뒤에 8월부터 일주일에 2과목씩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교과별로 학습한 내용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고 동시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8월 달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실전 테스트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저와 함께 풀어보고 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는 총 3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시행하는데요.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올해 모의고사는 봉투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한큐 패스 수강생이 아니라 비수강생 분들도 비교적 착한 가격에, 싼 가격에 쿠키넷 모의고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3회차 중에서 1회 모의고사는 비수강생에게도 채점 서비스를 실시해서 전국 단위 통계를 취합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실시하는 까닭이 뭐냐고 하면요. 전체 응시생 수를 늘려서 표본을 훨씬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채점도 스스로 이제 셀프 채점을 수험생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쿠키랩에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응시생들의 답안을 채점해서 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10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 원서 접수 시기 이전에 9월 달에 1차 모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나의 그 상위 100분위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2회, 3회 모의고사는 우리 한큐패스 수강생 분들께만 채점 서비스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갈무리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교과별로 쭉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그 강의로서, 갈무리 강의로서 2023학년도 쿠키넷의 한큐 강의는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수강 관리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각 교과별로 그 BCA 강의를 수강하시면 각 차시별로 실제로 내가 수강했는지, 그리고 그 수강한 차시에 대한 복수 퀴즈를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 표를 보면 해당 교과의 BC 강의가 각각 몇 차시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분석 강의는 숫자 표시를 조금 달리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출분석 강의는 차시수가 아닌 연도를 써놓았습니다. 연도라고 하니까 최근 순인데요. 22는 2022학년도라는 뜻이에요. 2022학년도 22, 21 끝까지는 2023학년도 13, 2022학년도에서 2013학년도까지의 기출 분석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ABC 통합 강의 시즌에서 다루어지는 교과를 확인해 보면 총론 창체는 강론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 순서로 수학, BCA, 그리고 실과, 사회, 통합교과, 도덕, 과학, 음악. 자, 이 중에서 통합교과와 도덕과도 강론 강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 체육, 미술, 영어. 영어과도 강론 강의가 따로 없고 이 영어과를 끝으로 ABC 통합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중에 첫 번째는 초등임용고시가 왜 거친 파도인가? 두 번째는 그 거친 파도의 바다를 쿠키넷과 함께 어떻게 항해해 나갈 것인가? 자,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많은 지식을 암기한다고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도 답안으로 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 왜 못 써낼까요? 왜냐하면 실전 문제가 그것을 요구하는지 내가 실제 고사장에서 파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실전이에요. 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시험이 여러분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이 시험은 선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험이죠. 많은 지원자 중에서 모집 인원만큼만 추려내기 위한 목적이고요. 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히 지문 분석을 해서 정답안을 써내는, 쉽게 말하면 문제풀이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해해 갈 것인가? 답이 딱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 달부터 약 11개월 동안 방대한 자료를 마냥 수집해서 무작정 암기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초등임용고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실전 문제풀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실전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풀이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늘 실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하죠. 자, 그 공부한 내용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거죠. 늘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실전 문제에 적용하고 그 실전 문제로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실전 문제에 단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2022학년도 기출문제 변형 버전으로 진단평가를 한번 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달마다 월말 평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공부한 내용을 수시로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9월 달까지 공부하신 그 수준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이제 노력하시겠죠. 그리고 피치를 더 끌어올리셔서 2회, 3회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보실 것 같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때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공부한 내용들이 나의 교과 교양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11월 달에 고사장에 들어가시겠죠. 시험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처럼 지금까지 실전 문제로 단련해온 그 문제풀이 실력으로서 실전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거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예상치 못했던 아주 생소한 문제들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전 문제풀이가 익숙한 분들은, 내가 실전 문제풀이에 단련이 된 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정답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평생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기타 교양 상식까지 총동원해서 답안을 써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일단 그 1차 시험을 완료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끝내신 뒤에 작성 답안을 우리 쿠키넷 구글 닥스로 보내주시면 실전고사 가채점은 저희가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OT 강의 때 제가 목표 점수를 잠깐 일시정지하고 기록해 보시라고 했죠. 자, 그렇게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 실전고사 가채점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예상 점수를 여기 표에 기록하실 수가 있겠죠. 1차 시험 마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좀 불안감도 좀 올라오고 하지만 일단 시험이 끝났고, 그리고 쿠키랩에서 가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잠시 쉬시고요. 그리고 나서 으쌰으쌰 다시 2차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서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큐 패스 커리큘럼을 타시면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를 탐내지 마세요. 자,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학습의 방향, 학습 방식이 중요합니다.
쿠키넷의 ABC 통합 강의 방식으로 기본 이론과 강론을 연계해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이 교재를 연중 활용하셔서 매 차시별로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 복수 퀴즈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늘 실전 문제에 쓰임이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다가 월마다 총괄평가 문제도 풀어보고 또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교과별로 실전 예상 문제들도 몰아서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회차별 실전 모의 테스트로 연습을 최종적으로 하니까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전 문제에 단련될 수밖에 없겠죠. 합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친 파도를 만나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이 초등임용고시가 때로는 험난하고 그리고 아주 고단한 1년간의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긴 여정에 우리 쿠키넷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뚜벅뚜벅 우직하게 저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키넷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1년간의 쿠키넷의 활동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포스팅도 올라오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구체적인 4대 출제 범위 그리고 또 구체적인 강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기본이론 총론창체 강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을 할 시간인데요. 제가 1년 동안 똑같이 클로징을 할 거예요. 그 클로징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이 개강 때뿐만 아니라 강의를 마치는 시기, 그러니까 임용 직전에도 또는 시험을 보고 난 뒤에도 내가 쿠키넷 선택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그러한 강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저의 다짐이고 일종의 저의 주문 같은 거고요. 그리고 손기호는 알파벳 C, K를 의미합니다. 쿠키넷을 의미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신 뒤에 서로 우리 수고했어요 라는 표시로 딱 우리끼리 손기호 그래셨습니다 하고 클로징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로징이네요.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